네, 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독 4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표기법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선생님이 음소적 원리, 형태 음소적 원리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음소적 원리가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태소가 그것이 실현되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꿀 때 바뀐 그대로 정림표기법을 이제 음소적 표기 원리라 하고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인 중세국어에서 음소적 표기 원리를 택했어요. 근데 그 발음을 반영하는데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종성표기거든요. 종성 이해도 있지만 종성표기가 되니까 종성에서 발음 나는 것, 현대국어에는 종성 발음이 몇 가지가 되죠? 7가지만 되죠. 그쵸? 기역, 문자로 그냥 편의상 말을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no.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이렇게 7개가 되죠. 표기로는 시옷이 쓰이지만 실제 발음은 T 발음이죠. 그러니까 디귿이라고 내가 말을 한 것은 T 발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와 21세기 현대국어와 그러니까 15세기 국어의 종성 발음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시옷의 발음, S 발음. 그러니까 시옷은 문자의 명칭이니까 S 발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15세기에는 S 발음이 있고 현대 국어에는 없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종성 표기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15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나는 8글자만을 받침 표기로 쓰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형태음소적 표기법이라는 거는 형태소가 그것이 실현되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 했다 하더라도 표기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형태소를 고정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잎이라는 표기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입도가 되든가 입만이 되거나 어쨌든 잎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현대국어는 바로 이 형태 음소적 표기법의 원리를 따른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하는 것이 이제 음소적 표기법이다,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20세기 이후의 표기법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 문자 운영 방식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보면 그냥 우리가 뭐 과거에 여러분들의 그 뭐 스승들이 단순하게 그냥 자기도취적인 어떤 국뽕으로 훈민정음 한글을 훌륭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500년 전에 이런 생각, 6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20세기 초에 이제 서구의 학자들이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두 표기의 개념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절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음절적 표기법은 음절이 표기에 잘 충실히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그 꽃만, 잎도 이런 경우를 보면 실제 발음은 입만, 비음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음절을 잘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형태음소적 원리는, 형태음소적 표기법은 음절을 잘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이미 형태소 고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발음을 충실히 반영하는 음소적 표기법의 원리가 동시에 음절적 표기법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형태음소적 표기법은 음절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종성부형 다시 나왔네요. 종성부형 초성과 팔종성 가족용. 자, 그래서 종성표기법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해례 종성이어서 종성부형 초성은 분명히 제자 원리기는 해요. 분명히 제자 원리인데 이게 이제 표기법의 원리로 원형되어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그 종성해의 17자 가운데 종성으로 쓸 수 있는 8글자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여는 그래서요. 그래서 기역, 꼭지응, 디귿, 니은, 비음, 미음, 시옷, 리을 8자 가족용 8개의 글자로 가이족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발음은 이 8개의 문자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니까 표기로는
팔자 가족용이다. 팔종성만으로도 가히 족하다 해서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팔종성 가족용은 형태음소적 원리일까요? 음소적 원리일까요? 음소적 원리를 따른 거죠. 발음 나는 대로. 반면에 현대국어처럼 종성에 초성에서 쓰는 유기음, 경음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형태음소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성부용 초성은 제자 원리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해석이 되는 것이죠. 15세기에 그러면 세종은 이제 말했다시피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음소적 원리인 이제 팔종성 가족용, 그래서 음절적 원리도 충실히 따르는 그런 표기 체계를 택했어요. 15세기 것을 채택하고 이후에 그 훈민정음, 즉 그 정음 문헌들도 다 이런 그 음소적 원리를 따랐는데, 그러면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세종은 형태 음소적 원리를 몰랐느냐? 알았어요. 놀랍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문헌들 가운데 그 종성 팔자 이외의 문자들을 종성 표기에 쓴 문헌들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일종의 종성부용 초성, 현대와 같은 형태음소적 원리를 택한 거죠. 근데 문헌이 딱 2개가 있는데 그게 용비어천가랑 월인청강지국이에요. 저자가 누굴까요? 국어국문학과 학생이니까 그 정도는 다 알죠? 저자는 누구? 네, 세종이 직접 쓴 거죠. 그래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청가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종이 이제 해본 거야.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특히 월인청강지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처음에는 음소적 원리로 인쇄를 하고는 다 그때 그 금속활자로 찍었잖아요. 찍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교정을 붓으로 덧칠을 해서 형태 음소적 원리, 즉 유기음 표기나 경음 표기를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팅을 해본 거야, 세종이. 형태 음소적 원리 이거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작업들을 해본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음소적 원리 표기법과 형태 음소적 원리 표기법을 알고 있는데, 자, 당연히 원리가 2개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게 더 나을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은 어느 쪽이 더 나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기법에 대한 세종의 고민이 나옵니다. 세종의 실험과 선택이라고 해서 세종은 형태의 음소적 원리와 음소적 원리라는 2가지 표기 원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국을 통해 형태 음소적 원리를 실험해 봤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형태 음소적 원리는 뭐냐면, 자, PPT 자료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 나랑 이제 그 강독을 해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이 음소적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 flower 알죠? 또 너무 영어 실력이 좋아서 FLOUR 말고요. FLOWER 꽃. 자, 꽃이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냥 꽃이라고 했어요. 나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고 담임 선생님인데 지금 온라인 강좌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받아쓰기를 시키는데, 자, 여러분 받아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고는 어떻게 쓸까요? 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 나는 대로 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죠. 맞습니다. 꽃이는 동음이어가 돼버려요.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꽃 플러스 이 주격조사가 붙은 형태라 우리가 먹는 어묵꼬치의 꽃이 동음이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어냐 단어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표기가 그냥 꼬치로 소리 나는 대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맨날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꽃인지 먹는 어묵꽃인지 그거를 고민을 하고 끊어 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독이 어려운 거거든요. 음소적 표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독서를 하거나 학습을 하기에는 형태 음소적 원리가 훨씬 수월하죠. 특히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시각적 효과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음소적 표기로 연음해서 써버리면, 연철해서 써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봐? 이게 뭐 동음이요 헷갈리고 이건 2번째 문제야. 독서를 하는데 어렵고 이런 건 2번째 문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받아쓰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선생님이 꽃 플러스 이가 됐건 아니면 어묵꼬치에 꼬치가 됐건 꼬치 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문자를 학습하는 단계잖아요. 자,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 15세기에 세종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처음 만들었어요. 오죽했으면 훈민정음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서인 해례가 한문본이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문자는 아주 낯선 문자고, 자, 이 문자로 된 책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뭐야? 일단 익혀서 배워서 학습해서 빨리 쓸 수 있게 지 이름이라도 쓰게 하는 게 세종이 생각하기에 더 급선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형태 음소적 원리는 조금 지금으로는 무리겠다. 수천 년 동안 문자가 없이 살았던 백성들에게 일단 지 이름 석자라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배우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형태 음소적 원리가 아닌 음소적 원리를 선택한 거예요. 고민을 하고는. 네, 그래서 형태음소적 원리는 기본적으로 형태소를 고정하죠. 형태소의 그 개념 규정이 뭐예요? 최소의 유의적 단위잖아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죠. 그러니까 형태소를 고정하는 형태음소적 원리는 뭐냐면 이 표기법의 원리는 음소 문자를 가지고 표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독서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 표음 문자의 표의성을 가미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아주 극대화해서 독서의 능률을 아주 높여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습은 단순하게 문자를 학습하는 단계는 벗어났기 때문에 우린 600년 동안 한글이 아주 익숙해졌죠. 그쵸? 이거 똑똑한 아이들은 돌만 좀 지나도 한글 배운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 마당이니까 이제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증대시켜서 빨리빨리 읽어서 문해력,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높여주는 형태음소적 원리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맞춤법 통일안을 1933년에 맞출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라는 규정을 내세운 겁니다. 어법에 맞게라고 왜 했냐면, 자, 맞춤법의 원리는 일반인들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법을 형태 음소적 원리 하면 음소적 원리 설명해야 돼. 아유, 보통 일이 아니겠죠. 전공자인 여러분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법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음소적 원리와 형태 음소적 원리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음소적 원리를 세종이 선택한 이유는 기초적인 문자 습득의 단계를 넘어서야 요구되는 속성이 형태 음소적 표기니까 어떤 문자를 처음 배우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음소적 원리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후에 이제 연산군 이후에 이제 그 언문이라고 해서 안 그래도 크게 존중도 못 받았는데 연산군이 자기 엄마와 관련돼서 언문 자료가 나오니까 아주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 사람이 빈문서도 정음으로 되면 이제 언문이죠. 한글로 되어 있으면 빚을 안 갚아도 되게끔 아무런 권위를 주지 않았어. 안 그래도 공용 문자가 아닌데, 공용 문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무런 문자로서의 권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공권력이 없다는 거에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하다못해 금전거래에서도 효과가 없다니까 그야말로 나중에는 정말 음란 서생들의 그런 책들, 여자들의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고급 소설이에요. 예전에 고급 소설은 다 한문이죠. 중국의 고전들이나. 그래서 표기법이고 뭐가 없이 계속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공용 문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백성들이 쉬우니까, 어려웠으면 그냥 폐기 처분됐겠죠. 쉬우니까 몇 면이 이어졌는데 근대국어식이 기억나죠. 17세기 이후에 이제 한글이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지방에서도 간행되고 하는데 저절로 형태소를 분간해서 쓰는 분철 표기가 나와요. 음소적 원리는 이제 우리 연철이라고 배우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몇백 년 뒤에 백성들에 의해서 누가 이미 그때는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랄 건지 알 수 없이
간단히 말하면 어간과 어미를 분간해서 쓰는 분철 표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3년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제 형태 음수적 원리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태 음소적 원리와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나랑 이제 강독을 해보면 여러분들 뭐 문헌들 그래도 다 조금씩 봤잖아요. 이게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어서 자, 안 그래도 음소적 표기 원리에 따라서 연철, 꼬치, 뭐 가치, 뭐 이렇게 막 되어 있는 판국이니 안 그래도 이게 어디까지가 어간인지 어디까지가 조사나 어민지도 모르겠는데 띄어쓰기도 없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현대적인 문장 개념이 아니에요. 텍스트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문장이 종결되느냐를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거기다 문장 부호도 없어요. 강독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뜨악하죠. 네, 뜨악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 부호나 뭐 이런 띄어쓰기나 이런 개념들은 우리 게 아니에요. 특히 문장 부호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다 들어왔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확실히 한자가 새로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자가 띄어쓰기 하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없었어요. 네. 그 띄어쓰기는 결과적으로 형태음소적 표기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띄어썼을 때 여기까지가 어떤 단어다 혹은 어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용이해지죠. 그래서 형태음소적 원리와 띄어쓰기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규정은 이제 현대 맞춤법에 와서 우리에게 도입이 되었고, 여러분들 띄어쓰기 어렵죠? 띄어쓰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원래 만드는 사람이 매뉴얼에 넣어놓지를 않은 거예요. 애시당초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 띄어쓰기가 지금까지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띄어쓰기는 언어학적 규정은 문장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쓰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재밌는 명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웃을 텐데 띄어쓰기는 붙여쓰고, 그렇죠? 띄어쓰기는 하나의 용어잖아요. 원래는 띄어, 부사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쓰기, 파생명사죠. 그럼 원래 띄어야 되죠. 띄어하고 쓰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붙여 써야 돼요. 왜? 하나의 용어니까 붙여 쓰는 거예요. 띄어쓰기는 전문 용어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붙여 쓰죠. 근데 붙여 쓰기는 어때요? 그건 하나의 용어가 아니까 붙여 띄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붙여 쓰고 붙여 쓰기는 띄어 쓴다 라고 하는 말로써 띄어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지를 대변하는 그런 얘기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단어는 하나의 독립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한 덩어리로 표기해야 독자가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한글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달리 표 문자이기 때문에 단어들을 붙였으면 더욱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중세 자료의 읽기 어려운, 강독이 어려웁니다. 자, 국어의 띄어쓰기는 19세기 말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877년에 A Korean Primer라고 하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예문에서 우리말을, 한글을, 국문을 띄었었어요. 자, 띄었었다를 띄었었죠. 붙였어야 되는데. 붙여서도 되고 띄어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띄어썼다라고 해서 아예 문장이 됐기 때문에 띄어쓰기와 같은 전문 용어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로 띄어쓰기 규정에서 달려가다도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박용효라고 하는 사람, 구한말의 이제 충신이죠. 네, 사화기략과 한성주보 신문이죠. 한성주보에서 불규칙적으로 이제 띄어쓰기가 보이기는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구를 띄어쓴 것은 독립신문에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920년에
얼마 전에 선생님은 아직도 그 일간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 선풍기를 하나 받고 뭐 이래가지고 못 끊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올해로 그 100년이 됐죠. 1920년. 근데 선생님은 조선을 안 봐서 동아일보는 2020년 4월 1일 이때 현대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가 아닌 그런 일종의 개인이 창간한 그런 신문이 만들어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전형적인 현대적인 의미의 어떤 미디어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1920년에 창간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는 그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돼서 공표되기 전에 오히려 이 신문에서 띄어쓰기를 쓰지를 않았어요. 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표기도 형태음서적 원리도 아니고 음서적 원리도 아니고 이제 공용 문자로서 또 규정도 규범도 없으니까 또 확실히 상당히 뒤죽박죽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전쟁, 6.25 전쟁이 나기 전 1년 전인 1949년 정부가 띄어쓰기 세칙인 한글 띄어쓰기를 제정하여 이제 교과서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64년, 69년에 정비되다가 여러분들이나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988년, 네, 88년 이제 그 만든 것들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띄어쓰기가 제정되고 지금 이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야말로 이제 형태 음소적 표기 원리가 그야말로 안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서설적인 이야기를 했고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 말한다면 11페이지서부터 그 15페이지까지 살펴봤던 것이 됩니다.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엄청 얘기가 길었죠. 사실 강의실에서 했으면 훨씬 더 길었어요. 훨씬 더 길었는데 아무래도 강의실에서 얘기하면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나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딴소리를 잡소리를 안 해서 얘기가 그나마 좀 짧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수업이 강독이다 보니까 앞부분의 설명은 아무래도 이제 좀 부수적으로 가고 선생님도 좀 지금 중세국어의 특징부터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겠지만 사실 국어사로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이전 단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그 목적이죠. 네, 그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약간 쉽게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교재는 지금 뭐 3줄, 4줄 그런데 이건 뭐 너무 간단히만 소개를 하고 계셔서 네. 좀 자세한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세국어의 그 특징을 이제 일단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6쪽에서의 PPT 6쪽에서의 중세국어의 특징은 뭐냐면 배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시기를 중세국어로 부르느냐, 물론 시대 구분은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미 살펴봤지만, 그래서 10세기에서부터 16세기의 기간을 중세국어 시기로 봅니다. 10세기에서부터 16세기라니까 그러니까 일단 10세기 시작하니까 어디예요? 930몇 년이죠? 고려가 이제 왕건에 고려가 건국이 되죠. 고려 왕조와 그 다음에 조선 전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계가 이제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14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 중세국어. 그래서 10세기부터 13세기를 전기 중세국어 앞에서 이미 한번 봤죠? 그래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후기 중세국어. 그러니까 후기 중세국어의 그 중간 시기인 15세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거예요. 이 창제 시기가 절묘합니다. 여러분 정조가 훈민정음을 창제했더라면 여러분들이 국어사를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수월했을 텐데 이 시기가 아주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14세기가 국어사에서 굉장히 격변기였던 거로 보이는데 또 해필이면 이때 문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4세기에 문자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굉장히 변화를 추론하지 않고 확실한 변화들을 또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격변의 변화와 근데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또 근대국어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15세기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변화와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문자 창제와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세종이 너무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여러분들까지 공부시키나 봐요. 네. 선생님도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죠? 처음에는 아주 답답하더니만 또 그냥 왠지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그 페이지에 2번을 보면 14세기에 국어의 의문체계에 있어서 현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특히 모음체계 이제 요번 그 국어자료 강독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마는데 용어나 기억을 해두세요. 모음 체계에서 모음 추이라고 해서 vowel shift라고 하는 현상인데 모음의 음역에 대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음역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이 다 그래요. 다 이러한 모음 추이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음에 비해서 모음은 혀를 중심으로 능동적인 조음체인 혀를 가지고 조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자유로워요. 음역의 그 이동이. 그래서 모음의 추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14세기에 굉장히 아주 great vowel shift, 아주 대변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14세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시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소중하고 인류사에서도 중요한 문자의 창제지만 언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건 잊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나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는 한국어의 전면적이고 정확한 표기. 그러니까 문자가 구어 상태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과거에 아주 조악했던 남의 나라를 빌었었던 차자표기랑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10세기 초 이 고려 왕조의 건국은 언어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고려의 역사가 참 이렇게 좀 버림받은 면이 없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조선 왕들은 다 알죠. 뭐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예성연중, 임명선 뭐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의 왕 하면 노국공주랑 공민왕, 맨 마지막 왕은 우왕이었나? 태조 왕건 그때도 태조였지? 잘 생각 안 나죠? 그래도 혹시 그러면 이중기가 보보경심녀에 나왔던 그 이중기가 고려 무슨 왕인지 기억나요? 피바람을 일으켰던 그 왕? 고려 광종입니다. 피바람을 일으키고 그 고려사에 의하면 아주 키도 크고 인물이 훤했던 임금이래요. 오히려 이중기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좀 더 남성적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피바람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알지만 고려 광종이 뭘 했는지 알아요? 바로 과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고려 광종이.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관료제도 그리고 한자와 한문 교육이 아주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한국어를 하는데 문자는 한문을 사용하는 언문 이치의 그 문자 생활이 아주 굳어지는 계기가 되고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관료를 제대로 뭐 여러 가지 부조리도 한 면도 있었겠지만 선발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시험 제도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죠. 고려 광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고려 광종이라는 이름도 낯설잖아요. 광종 이런 왠지 그 원나라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 이제 제후국으로 확실히 떨어지면서 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충렬왕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기 전에 이제 왕들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언어학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좀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좀 그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이 고려가 언어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드디어 중앙어가
말하자면 수도가 중앙이 된 거예요. 중부방언이 된 거죠. 자, 통일신라, 그 이전은 통일이 안 됐고, 통일신라는 어디예요? 수도가 서라벌, 경주죠. 경주예요. 동남방언이 어떤 언어나 문화나 정치 경제의 핵이 되고, 그런 그 수도를 중심으로 모든 변화가 이제 파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부방언은 중앙방언, 그 당시 통일신라의 중앙방언, 통일신라의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경주의 외곽의 이제 방언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왕건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의 그 뭐 일종의 뭐 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민으로서 신라의 변방호족이잖아요. 변방호족이었죠. 변방호족이 이제 그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통일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살던 인근인 개성, 개경, 송악이죠. 송악, 뭐 송도라고도 불렸던 이곳에 그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성공단이 있잖아요. 날씨가 맑으면 지금은 뭐 63빌딩이라 하지만 예전엔 남산타워에서도 날씨가 맑을 경우에는 개성이 보였어요. 뭐 인천 앞바다도 보이는데 뭐 서울에서 아마 차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40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이성계가 화가 나면 물론 함흥 가서 함흥 차서도 됐지만 화가 나면 그냥 가마 타고 이방원 보기 싫다고 그 개성으로 가버렸어요. 그럴 만큼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의 건국에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자,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돼서 개성이 수도가 된 것과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 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한양과 개성은 물론 방언차는 있지만 중부방언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남북 분단이 됐던 신탁 통치를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통치를 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38선이죠. 지금의 휴전선이 한 38선이 나뉘어졌을 때 1960년대 이제 문화어 운동이라고 해서 평양어를 표준어로 선택하기 이전까지 북한의 표준어는 서울말이에요. 아나운서들 다 서울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성말하고 평양말은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려의 건국은 그런 측면에서 중앙어가 한반도 언어 변화의 중심이 되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0세기에 이르러서 중앙방언이 이제 어떤 언어 변화의 방사의 어떤 핵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개성방언의 특성은 고구려 저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라의 방언이기도 하죠. 이제 통일신라의 한 방언이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고려라는 국호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이제 고구려의 저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나중에 국어사 시간에 배울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고대 자료,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자료는 우리 자료가 없어요.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역사서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구려나 이런 뭐 백제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구려라고도 하지만 구려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높을 곳 써주기 싫어서. 높을 고를 써주기 싫어서 구려라고도 합니다. 네, 어쨌든 고려는 고구려와의 관계성이 있는데 그러면 현대 한국어에 고구려가 남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엇나가다 할 때 어슷썰기는 비껴 쓰는 거죠. 네, 그게 고구려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Every word has own history. 모든 단어는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어, 우리가 지금 막 쓰지만 어떤 단어는 그 단어의 나이가 뭐 1살밖에 안 됐다면 어떤 단어의 나이는 가늠할 수 없는 5,000년, 6,000년 된 단어도 있죠. 네. 자, 그거는 나중에 국어사 시간에 또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중세국어의 특징에 어떤 언어학적인 배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차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세요. 다음 차시에서 봅시다. 안녕.